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대통령은 과연 누가 될지 국민의 선택이 꼭 5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세를 굳힌 후보가 보이질 않는 유례 없는 안개 속 판세입니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민심을 끌어안아서 이 안개를 걷어낼 수 있을지 설 전에 열리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1대1 토론이 중요 변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토론을 며칠 몇 시에 하는 게 유리할지 기싸움이 치열하고 토론에서 빠진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직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 하지만 당내 갈등과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으로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로 전국을 돌고 3프로 TV에 출연해 정책 능력을 보여주며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새해 들어선 다시 국민의힘이 갈등을 봉합하고 20대 남성 표심을 집중 공략해 판세는 또 혼전에 빠졌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상대보다는 좀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박빙 승부에서 민심을 좌우할 첫 번째 변수는 TV 토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했지만 방송사 요청대로 27일 밤 10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설 전날인 31일 저녁 8시에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습니다. 방송 3사에 양 후보 간 TV 토론 제안을 했고요. 방송 3사가 받아서 27일 날 양자 간 토론을 하겠다라고 회신을 해준 겁니다. 설 전날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날짜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상황. 토론 규칙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3후보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그런 토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간다면 결국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 최대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후보들은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300만 개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 대통령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공약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포함시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라며 3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힌 이재명 후보. 이를 위해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던 중에 뜻밖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였던 유 전 의원이 작년 8월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공약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정책엔 저작권이 없고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는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또 취업지원금을 2배 늘리고 취업과 교육을 포기한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소위 니트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 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중견 기업인들을 만나서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 개선과 기반 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나온 유연 근로제 확대 요구와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우려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보자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한 이 후보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정말 너무 작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 증액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이 후보는
20대 남성 공약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갈등을 유발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표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남은 50일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신의 SNS에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하루 지역 아동센터 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역별, 대상별로 천차만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단일 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도 현금보다는 사회 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코로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도 남은 선거 기간 핵심 공약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는 정부의 추경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폭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것도 똑같이 300만 원 주자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추경 같으면은 아예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만나선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시간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돼요. 맞습니다. 금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갈등 속에 이탈했던 2030 세대 지지층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는 노년층 등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무속인이 실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선거운동 조직을 아예 해산시켰습니다. 논란이 더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지인데요. 민주당은 반대로 무속인이 선거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본부 실세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후보는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전 씨가 무속인도 아니고 캠프에 몇 번 드나들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촬영된 선대본부 내부 영상엔 예사롭지 않은 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친근감을 과시하듯 윤 후보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으며 안내하고 직원들을 지휘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몇 번 드나든 사람으로 보긴 어려운 장면인데 전 씨뿐 아니라 전 씨의 처남과 딸도 각각 부본부장과 사진 촬영 업무를 맡으며 선대본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전 씨가 법당을 차려놓고 실제 무속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확산되자 윤 후보는 전 씨가 활동했던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전 씨가 선대위 활동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소문에 선대본부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어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선대본부 내 무속인의 개입이 입증된 것이라며 전 씨의 정확한 위상을 밝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증거인멸이 따로 없습니다. 이처럼 발빠른 꼬리 자르기야말로 무속인 건진법사의 선거 활동을 여실히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를 겨냥해 국가 정책도 무속인들의 비과학적 판단에 의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도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발급했다며 무속인 프레임으로 대선을 저급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불쌍하다고 두둔한 것을 두고 피해자 김지은 씨가 2차 가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7시간 통화에 맞불이라 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 국민의힘 지원 속에 공개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터지는 것이라거나 안희정 전 지사가 불쌍하다고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2차 가해의 씨앗이 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전날 윤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미투 폄하 발언과 관련한 김지은 씨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의 안희정 두둔 발언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전화통화 생활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이 저는 또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와 기자의 통화는 공적 검증 대상이고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김지은 씨 측 지적을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2차 가해 사과 대신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가 문제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공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는 160분 분량의 형수 욕설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오래전 나온 내용이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장 변호사의 공개 행위가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기자, 오늘도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 이어졌죠? 네,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구조대의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12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지만 추가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구조견 11마리가 아직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층부를 포함해 건물 전체 층에 들어갔는데 기존의 반응을 보였던 22층과 28층 사이에서 약간의 반응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상층부에 대한 원활한 인명수색 작업을 위해 붕괴 아파트 20층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한 이곳에 장비와 물품을 보관하는 등 수색 속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입니다. 또 지상 1층과 지하층은 오늘까지 잔해물을 모두 치웠고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건물 내 수색은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상층부 수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오늘은 해체 예정인 타워 크레인에 와이어를 보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 4개 지점에 와이어 2가닥씩을 고정하고 모두 8개의 와이어를 불안한 크레인에 연결해 내일까지 안전상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오늘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해체된 크레인에 곧바로 오르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고 어제 세워진 대형 크레인에 바스켓을 설치해 작업자들이 타고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구조당국은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걸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금 전인 저녁 6시쯤에는 대형 크레인 한 대가 추가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내일까지 문제의 타워 크레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와이어 보강 등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르면 목요일부터는 해체를 시작하고 금요일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1년 넘게 공사에 참여했고 사고 당일에도 현장에 있었던 한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이 부실 공사의 정황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임시 기둥도 서둘러 철거하는 등 공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붕괴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의 꼭대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아래층에 설치하는 지지대인 동바리가 보이지 않아 부실 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가 만난 핵심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동바리를 서둘러 철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군이 치기 전에 이거는 위로다가 빼갖고 반출을 했어요. 38층 지붕층을 치고 나서 그 위로다가 올려갖고 반출을 했다고요. 건물 38층까지는 동바리를 3개층씩 반복해서 설치해야 하지만 39층 바닥공사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서둘러 철거했다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속도도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1층 공사가 진행됐는데 채 1년도 안 돼 39층까지 건물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1년 만에 39층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빨리 올라갔냐, 늦었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죠. 현장 근처 주민들과 약속에 따라 공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특수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다른 기계로 치면 배관이 더 작아요. 근데 그 CPB 배관이 훨씬 더 커요. 많이 올라가서 앞도 더 세게. 이 같은 현장의 조급증이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현장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붕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동료의 실종 소식을 접한 현장 작업자들은 혼자 살아남은 미안함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죽었으면은 그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현장 상황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수색 작업도 자유롭게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고 이후에 건물 상층부의 흔들거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람에 중장비의 하중까지 더해지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고 이후 가장 우려됐던 건물 외벽의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해 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옹벽 계측 결과는 마이너스 32mm에서 플러스 24mm로 플러스 마이너스 45mm를 기준으로 삼고 플러스 45mm가 벗어났을 때는 작업 상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흔들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한 기준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건물 상층부의 흔들림 정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8층에서 크레인과 가까운 지점 외벽의 움직임을 측정한 결과 첫 측정일인 지난 14일과 비교해 다음 날인 15일엔 동쪽으로 최대 6mm 움직였고 셋째 날인 16일엔 같은 방향으로 최대 16mm 움직였습니다. 38층 그림을 보게 되면 동남쪽으로 현재 기울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현재 그래프예요. 현재까지는 당국이 정한 기준 안에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의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데다 바람과 중장비의 하중까지 가해지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수치가 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이제 대피를 하게끔. 위태롭게 기울어 있는 기존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작업자들조차 높은 위험이 뒤따르는 현장 투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쪽은 일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손 털고 간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 3번째 픽 온 줄 알고 있어요. 크레인 해체가 끝나야 건물 외벽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 역시 그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70%를 넘어서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도 30%를 넘기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비수도권에서부터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조금씩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남 무안의 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13명이 확진됐는데
입소자 1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확진자 전원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전남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72%, 광주는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 지역까지 포함한 호남 지역의 검출률은 59%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델타보다도 더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델타는 한 2달 가까이 되면서 확산이 되는데 이제 오미크론은 40일 만에 거의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에 따라 지난주 호남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374명으로 한 달 사이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북 37.1%, 강원 31.4% 등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오미크론 검출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은 19.6%로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진자의 89%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되는 등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지역이라든가 부대 내에서 종사하는 내국인들 중에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고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가 된 상황이고,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이 전국에서 검출률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전체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확산이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3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70-80% 수준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참여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을 비롯한 6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방역패스가 없어도 예전처럼 QR코드 인증만 하면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는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예외 범위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백신 접종 기록이 담긴 QR코드를 인증한 뒤 차례로 입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알림이 떠도 그대로 통과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인근 영화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콜 전화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곳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박물관과 영화관 등 전국 13만 5천 개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 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식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영화관 안에서 아무래도 불이 꺼져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가끔 벗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를 섭취하는 시설이 아니니까는 마트나 박물관 같은 시설의 방역 패스는 저도 필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해 모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중대 이상 반응자 등만 예외로 인정하는데 급성 폐혈증 종류인 길랑발해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방역 패스 시설을 조절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질병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예외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부는 감염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고 앞서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방역 패스 예외로 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다음 달부터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또 본격적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 전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지난해 8월 당시 고3이던 이 모양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온도의 감각이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안 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150만 원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애가 병원에서 다 진료를 받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거를 자비로 다 내야 된다는 게.
13세에서 18세의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모두 11,000여 건. 이 중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는 2.6%인 289건인데 백신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증상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청소년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대상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90일 이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난해 백신을 접종한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이 이제 검토가 돼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13세에서 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로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3월 등교와 대면 수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이상 반응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접종률도 올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도 풀려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더 알아봤더니 가해자가 자진해서 파출소를 찾아와 혐의를 부인했다는 게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검찰, 경찰이 MBC 보도 이후 뒤늦게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20대 스키 강사에게 무인 모텔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던 초등학교 6학년생 윤지. 12월 26일 오후 4시 반쯤 경찰은 스키 강사 25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지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엄마를 붙잡고 울어요. 자기 한 번 고통받아서 피가 지금까지 나는데 또 자기 괴롭히냐고. 26일 저녁 7시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8시간이나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1시간 반 동안 경찰관과 마주 앉아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50쪽 넘는 윤지의 해바라기 센터 진술서.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윤지에게 그 아저씨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묻자 윤지는 교도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 옆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3번이나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이렇게 진술하던 바로 그 시간 검찰은 긴급 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박 씨가 자진해서 파출소에 출석한 데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윤지가 그 시간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게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가 풀려난 뒤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했고 참고인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음에도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 MBC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제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지에게 조건 만남인 것처럼 말하도록 시킨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수백 명이 속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0~30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말에 이름만 잠깐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씩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였는데 어떤 수법에 당한 건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완공된 충남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 다리 하나 건너면 서산 테크노밸리입니다. 하지만 분양은 실패했습니다. 완공 3년이 다 돼가지만 60%가 비어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1층 상가 건물이 이렇게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입점했던 업체도 지금은 철수한 상태고요. 주인을 찾지 못한 상점들은 이렇게 처음 지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텅 빈 오피스텔에서 분양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분양은 처음부터 저조했습니다. 테크노밸리 입주가 예상보다 더뎠고 사드 사태로 서해안 수요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분양대행사가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충남 서산시와 경기도 안양시 사람들을 모아 명의만 빌려 분양해버린 겁니다. 명의만 대해주면은 처음에 200만 원 주고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400만 원 준다. 그 모든 책임은 회사에서 진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회사에서 다 대줄 테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다. 주로 60대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 돈 200~300만 원이 아쉬워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비밀번호도 다 넘겨줬습니다. 서류를 쌓아놓고 딱 이렇게 들고 그쪽에서 넘기면서 손으로 여기 사인하라고요. 하나도 몰랐어요, 내용. 그 결과 수백 명이 원하지도 않던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됐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모집 수수료 등으로 시행사에서 200억 원을 챙겼고 시행사는 100% 분양 성공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시행사는 뒤늦게 444세대의 계약을 해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국세청에서 2~3천만 원씩 세금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데 계약이 취소됐으니 다시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알고 보니 수십억 원이나 되는 세금 환급금은 모두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빼갔습니다. 통장하고 카드하고 비밀번호를 다 줬으니까 가 나오자마자 다 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뭐 구경도 못 해보셨던 거예요? 구경도 못했죠. 만져보지도 못하고. 월급 압류, 이혼, 극단적 선택까지 가정이 깨진 피해자들도 속출했습니다. 타자까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마누라하고 싸우고 하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1년 넘었는데 4천 몇백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아들 죽을까 봐 겁나요, 진짜. 34명은 2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까지 떠안았습니다. 평수가 좀 크면 이 형사 저희한테 연체 저번에 걸어가지고 전부 다 신용불량까지 갔었어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빼간 분양대행사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분양대행사 대표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짜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결론도 못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전봇대 위에서 외롭게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잔혹한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철로 주변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철도공단도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 불법도 다반사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 안전모에 조명을 단 노동자들이 철길 위로 올라갑니다. 5m 높이에서 전선을 잡아당기자 사다리가 위태롭게 흔들거립니다. 기차 운행이 멈춘 시간, 철도의 전기 장비를 정비하는 전차선 전기 노동자들입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철길 위로 떨어지는데 재작년 한 해에만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40대 노동자도 철로에 떨어져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한번 다치고 나서 다음은 또 몸이 좀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친 부위가 또 고관절이기 때문에. 한 전차선 전기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통장에 458만 원이 입금됐는데 174만 원을 김모 씨에게 환급하라면서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을 연결하는 알선업자가 돈을 챙긴 거라고 주장합니다. 외주업체들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일감을 따낸 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알선업자를 통해 일용직인 철도선 노동자들을 연결받다 보니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전차선 노동자는 350여 명뿐인데 7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외주업체 측은 임금을 환급받은 건 알선업자가 아닌 계약 직원이라면서도 왜 돈을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중간업자들이 알선비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납하는 거 알잖아, 그지? 그게 뭐 안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전화해본 거야.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엉뚱하게 돈이 새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 씨 사망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도급자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 인원을 들쓰게 되거나 또 많은 일을 빡빡하게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철도공단 측은 하도급은 불법이라면서도 노동자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자신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보통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바꿔도 원장은 바꿀 수 없다 보니 결국 피해 교사가 그만둬야 합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평 남짓한 어린이집 교사실. 다른 교실이 보이는 창문이 합판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원장이 갑자기 게시판이 필요하다며 못질을 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합판을 사서 오셔가지고 저 창문 쪽에 쿵쾅쿵쾅 걸어가지고 처음에 몰랐거든요. 창문을 막는다 그러셔가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2세 미만 영아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생님과 갈등이 있던 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사유서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선생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선생님 표정을 보고도 또 아이들이 다 눈치채고 보육교사는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지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에게 몽둥이가 약이다 같은 막말과 자격증을 박탈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보육교사는 10명 중 7명이나 됐습니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해자는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항이 없어 지자체는 괴롭힘에 대해선 원장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바꿔도 어린이집 왕국에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어린이집을 떠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 여성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여성과 돌봄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이학수 기자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입니다. 당초 개편을 말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폐지를 공약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아동과 가족, 인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가부 폐지는 성별 갈라치기 정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그걸로 득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은 대통령 후보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다만 심 후보가 성평등부와 아동청소년부 신설을 공약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2달 전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고 한 뒤 추가 구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인 성평등 인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평등 공약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일터를 최우선 추진하겠다며 성별에 따른 시급과 상여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공공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고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성별 다양성을 기업 평가와 공적 연기금 투자 기준으로 고려하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력 단절을 해소해야 성평등 문제가 해결된다며 돌봄을 강조합니다. 여성의 그 사회 활동에 좀 지장이 없게 하는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그 돌봄을 이제 최우선으로.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리고 긴급 보육 돌봄 서비스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저녁 7시까지 초등생 돌봄을 연장하고 기초자치단체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겠다며 역시 돌봄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공약했고 내각에서 특정 성별이 40%를 밑돌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일반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부 동원된 관중들만 입장을 시키기로 한 건데요. 주요 나라들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서 관중 입장까지 불가능해지면서 대회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시안에서 열린 중국 전국체전 개막식. 4만 6천여 명의 관중이 마스크도 없이 관람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올림픽 예행 연습이라며 무관중이었던 도쿄올림픽과는 다를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결국 일반 관중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입장권을 팔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대신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원 관중으로 경기장을 채우겠다는 것으로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北京冬奥组委会表示，需要观众在观赛前、观赛中、观赛后严格遵守新冠肺炎疫情防控相关要求。 지난 15일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베이징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와 거주지가 봉쇄되고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떠난 적이 없는 첫 확진자가 해외 발송 우편물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역 강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해외 직구를 최소화하고 국제 우편물은 집 밖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개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마지막까지 관중 입장 여부를 놓고 고민했던 건 미국 등 서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올림픽을 개최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이징까지 퍼진 오미크론 변이로 이런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4천만 원을 가로채서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택시가 멈춰서 이 남성을 내려준 곳 다름 아닌 경찰 지구대 앞이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경찰과 택시기사가 마치 첩보 작전을 벌이듯이 범인을 붙잡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낙성대 지구대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들어와 멈춰섭니다. 잠시 뒤 경찰들이 택시로 다가가 뒷문을 열자 한 남성이 내리고 경찰이 가방을 압수합니다. 화성서부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긴급 수배를 내린 거죠. 그 뒷좌석에 타신 분이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다 확인해보고 검거해달라. 그래서 이제 3시간 전 이 50대 남성은 서울 용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사람을 만나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 10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나셨어요? 1시간이나 지난 뒤 다시 돌아온 남성. 사실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화성에서 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4,450만 원을 건네받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30분 뒤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50대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기억하고 있던 택시 차량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파주 연락처를 긴급하게 파악을 했어요. 차주하고 통화하면서 가까운 파주소에 정차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택시 기사는 경찰과 통화를 한 뒤에도 태연하게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온 택시 기사는 곧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 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 서울역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낙성대 있고 그 지구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경찰과 택시 기사의 합동 작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서류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방역과 검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 방역사들인데요. 업무량은 점점 더 늘고 있고 업무 환경도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이들이 집단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축 방역사가 축사에 들어서자 낯선 기색을 느낀 암소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무게 700kg의 육중한 몸을 피하려다 보니 솥불에 밧줄을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치 끝에 겨우 붙잡은 소를 고작 팔 하나 거리를 두고 체열합니다.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이제 소가 너무 많이 흥분해서 펜스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부시고 다니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몸부림치는 소와 부딪히거나 소를 피하다 주사바늘에 찔리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역사들은 결핵, 브루셀라증, 큐열 등 동물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부딪힐 일도 있고 해가지고 주사기에 손을 찔릴 수 있거든요. 그때 좀 걱정되죠. 가축방역지원본부 노조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역 현장직의 업무상 재해율은 7.4%. 당시 국내 산업 평균 재해율의 15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업무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국 496명에 불과한 방역사가 살펴야 하는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은 1억 9,600만 마리. 한 명당 39만여 마리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공무직 신분으로 정년을 보장받지만 위험 부담에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서 평균 재직 연수가 5년 6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빠진 거에 대해서도 아직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이제 할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가서 다칠 확률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가축방역 노동자들은 모레부터 집단 파업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방역본부 노사와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부인과 처가로부터 돈을 빌린 뒤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 20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형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 부인과 형은 이 남성을 각각 사기와 명의 도용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 A씨는 50대 김모 씨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남편 김 씨가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씨가 언니와 조카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A 씨가 확인하고 따져 물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나오니 그걸 주겠다 먼저. 그래서 그걸 받기로 이제 다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사라진 거예요. 김 씨가 사라지자 A 씨는 15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편 가족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던 이름이 친형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김 사람이 제가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20여 년 전에 남편 김 씨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형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고 전화도 개통하는 등 형 행세를 하며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본 적도 없고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니까 가족을 소개를 안 시킨 거 보면 친구 만나러도 안 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게 너무 많죠. 김 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명의까지 빌려 1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을 하면서 이제 속된 말로 돈맛을 보게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제 본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거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4명,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김 씨의 부인과 친형 부부, 그리고 투자 피해자들은 사기와 명의 도용 등의 혐의로 사라진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섬나라 통가의 모습인데 화산재가 뒤덮여서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10,000km나 떨어진 페루까지 영향을 받아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거대한 폭발을 했던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화산재와 분출물 등이 인근 섬나라 통가를 덮치면서 푸르던 마을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도 누쿠알로파 역시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본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1.2m 높이의 거대 쓰나미가 섬을 휩쓸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사로 일하던 영국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arlier today, my family was sadly informed that the body of my sister Angela had been found.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폭발로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가에서는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인근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군함과 비행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끊겨 외부와의 통신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항구와 비행기 활주로가 화산재로 뒤덮여 재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 need to clear the runway. Latest information I have is that 60% of the runway has been cleared. 해저 케이블이 연결돼 통신선이 복구되는 데는 최소 2주, 활주로 등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는데 최소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0,000km나 넘게 떨어진 페루도 화산 폭발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루 카야오주 벤타니아의 해변 곳곳이 끈적한 기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페루 태평양 연안까지 쓰나미가 밀려왔고 인근 정유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지난주 경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 기계인 45m 길이의 항타기가 넘어져서 큰 피해를 입은 사고를 전해드렸죠. 이런 항타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규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대형 건설 장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건물과 차량 등을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항타기의 몸통 부분인 리더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기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항타기는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를 이용해 긴 철제를 땅에 박는 건설 장비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사업체 대부분이 리더 길이를 최대치인 45m까지 높여 사용한다는 겁니다. 리더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을 빨리 할 수 있지만 항타기에 걸리는 하중이 커져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리더 길이에 따라서 무게도 상당 부분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도 안쪽이 되어도 그 약간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 전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항타기와 관련한 안전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험한 작업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항타기의 안전 각도를 법으로 명시해뒀습니다. 리더를 5도까지 기울여도 전도되지 않는 전후 및 좌우의 안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작업을 빨리 해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관행이 항타기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리더 길이 자체를 높여서 빠른 시공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항타기 사고로 인해 매년 4명가량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했죠. 그런데 백신을 4번 맞아도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사흘 만에 증세가 호전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의 셰바 의료센터 직원들이 4번째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센터 측이 4차 접종을 마친 270여 명을 분석해봤더니 3차 접종자보다 더 많은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측은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4차 접종자 중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It may give a little bit benefit,
but probably not enough to support the decision to give all of the population, I would say. 하지만 연구팀은 4차 접종자 중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증상이 전혀 없거나 가벼웠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계층에게 4차 접종을 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이스라엘에서 발표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의료관리기구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 850명을 조사했더니 60%는 하루 만에, 92%는 사흘 만에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So I'm very confident that this drug works for all known mutations, including the Omicron one. 알약을 먹은 사람 중 62%는 입에서 쓴맛이 난다든가 설사와 미각 상실, 근육통 등 가벼운 부작용을 보였고 사망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처방을 받은 환자 가운데 6%는 부작용 탓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들이 관행처럼 해오던 운임 공동 결정을 불법으로 본 건데요. 해운사들은 물론이고 같은 정부 부처인 해수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노선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사들. 2018년 목재 합판 유통업자들이 해운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운임을 담합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HMM과 고려해운 등 우리나라 선사 12개, 대만 완화이와 에버그린 등 외국 선사 11개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3년부터 15년 동안 수출입 운임을 담합해 함께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임을 올릴 때는 2, 3일 간격을 뒀고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들이 알아서 운임을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서로 합의를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한 선사들의 벌금도 물렸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해운사들은 물론 같은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격 변동이 큰 해운업의 특성 때문에 해운법도 운임 담합을 허용하는데 공정위가 절차만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논란 속 결정을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운업계의 관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역 의존도 워낙 높고 수송도 해운의 의존도 높다 보니까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체질을 좀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편이라고 보여요. 공정위와 해수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디까지 불법으로 볼 건지 해운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심석희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동료를 험담하고 욕한 사실이 드러나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심석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대표 품위 유지 위반을 인정한 겁니다. 징계가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표 선발전 1위였던 심석희가 이탈하면서 올림픽 출전 명단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발전 4위 이유빈, 1위부터 3위까지만 주어지는 개인전 출전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고 6위 서희민은 상위 5명이 나가는 단체전 멤버로 뛰게 됐습니다. 선발전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월드컵에서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한 김지유의 회복 여부도 관건입니다. 강한 출전 의지를 보이면서 8일 전에야 선수촌에 합류한 김지유. 올림픽 가서 스케이트 타는 것만으로도 다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타고 싶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재활 단계에 머물러 있어 김상연맹 경기력위원회는 모레 선수촌을 찾아
김지우의 몸 상태를 직접 점검한 뒤 베이징 올림픽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을 이뤄낸 키움의 이정우 선수. 자신의 띠인 호랑이 해를 맞는 각오와 함께 결혼에 대한 걱정도 살짝 드러냈다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정우의 2021년은 화려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 경험했고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셨고 제가 했어야만 이제 가능한 타이틀 이제 수식어인데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집안 서열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내가 지방 서열에서 1위였는데 네. 지금은 정우가 서열이 1위죠. 정우 엄마가 2위, 내가 3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서열 순으로 하면은 가족의 모든 게 저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1위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조력자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엄마가 10위죠. 거의 30년 가까이 야구선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는데 베테랑이시잖아요. 먹는 거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고 정말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요즘은 진지한 고민도 생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내 배우자가 이런 걸 다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KBO 최고 좌타자이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이정우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은 야구와 양치질할 때만 사용합니다. 양치? 양치질은 왼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만 야구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무조건 알겠다 했죠. 너무 감사하죠. 올림픽과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지난해. 저로 인해서 이제 팬분들이 뭐 기뻐하시고 이런 거에 있어서 희열감을 너무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인기가 없어진다면 이런 팬분들도 운동장에 안 오시지 않을까? 리그는 물론 아시안 게임까지 호랑이띠 이정우의 책임감은 더 커졌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좀 많이 배고프고요. 12년 만에 돌아온 호랑이의 해인데 팬분들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팀, 선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펜싱 어벤져스로 불리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새해 첫 월드컵 단체전에서 독일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이 많아서 눈 때문에 불편을 겪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눈은 내일 낮 동안의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오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1에서 5, 많게는 최고 7cm 이상이고요.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과 서해 도서 지방에는 3에서 15cm가량입니다. 그 밖에 내륙도 눈이 꽤 많이 오겠고요. 이 눈은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방은 한밤중에 폭설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추위가 확 풀리려면 주말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겠습니다. 눈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추가로 내려오진 않아서요. 금요일까지는 영하 7도 안팎을 넘나들다가 토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 7도, 광주 6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와 영동 지방에서나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